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낳고 푹 쉬고 있는 30대 중반 아기 엄마예요. 조리원이 천국이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아기 젖줘야 할 때 빼놓고는 간호사분들이 봐주고 새끼 식사와 간식에 세탁, 청소까지 다 해주시니 살면서 이런 호강은 생전 처음 받아봅니다. 요즘엔 아기들을 늦게 낳는 추세라더니 확실히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가장 나이든 산모는 아니네요. 큰언니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전 난임으로 결혼 후 무려 7년을 마음고생했어요. 아휴, 말이 7년이지. 매달 임신 테스트기 해보며 한 줄이 나올 때의 좌절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악독한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며 공무원으로서 일하며 받은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아기 안 생긴 게 수긍이 갈 정도였죠. 다행인지 어쩐지 아기를 낳으면서 시댁 식구들 모두와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사실 7년 만에 아기 낳은 것보다 그 망나니 인간들을 안 본다는 사실이 더 기쁠 정도랍니다. 제가 시집와서 그들에게 얼마나 당했길래 그토록 치를 떠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어차피 그들과 연도 끄는 마당에 여러분들께 세세히 다 일러 바치렵니다. 제가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어렵게 살아온 과거 이야기까지 모두 말이죠. 사연살롱이 기구한 사연들을 함께 하다 보니 이곳 애청자들과는 어느새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여있네요. 마치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떨듯 제 인생 이야기를 다 풀어내볼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어요. 아빠 사업이 꽤 잘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강남의 정원 딸린 대저택에 개인 경비원을 두었고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 정원관리사 등등 일하는 사람만 5, 6명이 늘 상주하고 있었죠. 아, 심지어 절 키워주시는 유모 할머니도 있었어요. 아기 때는 유모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인 줄 알고 자랐을 정도로 친밀했죠. 아마 엄마가 체력이 엄청 약한 스타일이라 그랬을 거예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엄마는 조금만 무리해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작은 충격에도 예민했고요. 늘 누워 계시는 엄마를 보며 다른 친구들 엄마도 저렇게 다 누워있고 유모가 따로 놀아주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렸기에 뭘 모르는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렇게도 약했던 엄마가 아주 어렵게 제 남동생을 가졌어요. 저와 나이 터울이 10살이나 나는 늦둥이 아들이었죠. 동생이 남자아이라 그랬는지 그래도 남동생을 낳았을 때는 엄마가 기운을 좀 차리시곤 동생과 놀아주시더군요. 약간 섭섭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엄마 말고도 절 케어해주고 칭찬하고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집에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온통 핑크빛으로 평화롭고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삶에 느닷없이 불행이 들이닥치더군요.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학교를 다녀왔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집안이 온통 싸늘했어요. 늘 북적이며 집안 곳곳에서 일을 해주던 사람들, 날 공주님 대접해주며 케어해주던 유모 할머니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온 집안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엄마 어딨어요? 유모 할머니, 다 어디 간 거예요? 역시나 저처럼 놀라서 얼굴이 시퍼래진 엄마가 방에 누워있다가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못됐나 봐. 이 집이며 돈 되는 물건들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간다는구나. 함부로 스티커 떼지 말래. 이모 할머니며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우리 집 망한 거 보고는 다 가버렸어. 못 받은 월급은 나중에 다 청구할 거래. 돈이 없어지니 다들 싸늘하게 대하는구나. 세상 참 무섭지? 지연아,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니? 엄마, 진정하세요. 지은이도 아직 어린데 엄마 아빠랑 제가 정신 발작 차리고 있어야죠. 이제 일하는 사람들 없이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살면 되죠. 뭔 걱정이에요, 엄마. 심장에 무리 가니까 그만 우세요. 네? 저도 중학생 어린 나이였지만 허약한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어요. 그 후로도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얼마 뒤 경찰이 와서 아빠를 찾았지만 거처를 알지 못하니 말할 수 없었죠. 저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 걱정까지 갑자기 온 세상의 짐을 짊어진 것 같이 삶이 무겁고 무서워졌어요. 그 와중에 5살 배기 남동생도 잘 돌봐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은 그동안 먹었던 맛난 음식들만 찾더군요. 장난감 찾을 때보다 먹을 거 달라는데 못 줄 때가 정말 마음 아팠어요. 지훈아, 이제 우리 그런 거 살 돈 없어.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고 동사무소에서 쌀 얻어다가 밥만 겨우 먹고 살아야 해. 라면 살 돈도 없단다. 알았지? 나 망고도 먹고 싶고 로봇도 갖고 싶고 롯데월드도 가고 싶단 말이야. 이 집 너무 좁아.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갈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마 환경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서 더 예민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완전히 다 망한 우리 가족은 큰 대저택에서 나와서 산꼭대기 쪽방촌으로 들어갔어요. 겨울이었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다 허물어져가는 집 단칸방에 우리 세 식구가 살았죠. 아빠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고요. 화장실은 공용으로 밖에 한 개가 있었어요. 밤이면 화장실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소변은 요강을 마련해서 해결했죠. 남동생은 다니던 영어 유치원을 끊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고, 전 어떻게든 중학교까진 다녀야겠다 싶어서 학교를 꾸역꾸역 계속 다녔어요. 학교 친구들에겐 저의 이런 변화를 말 안 했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잘 사는 아이들이었기에 괜히 기죽기 싫었거든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학교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 먼 곳에 맛집이 있다며 자기가 쏘겠다고 가자고 하더군요. 돈도 없었는데 친구가 제 끼니를 해결해준다는 말에 냉큼 따라 나섰죠. 사람도 잘 없는 어둑한 골목에 맛집이 있다기에 친구를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그 친구가 소리치듯 제게 말하더군요. 지연아, 저기 니네 아빠 아니니? 저희 시선이 닿은 곳에 웬 허름한 차림의 거지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우리 아빠가 확실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빠는 완연한 노숙자 차림이었죠. 친구들이 보든지 말든지 얼른 아빠에게로 달려갔어요. 뛰어가는데 서러움과 반가움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아빠,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아빠가 왜 이렇게 길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빠 사장님이었잖아요. 맨날 양복만 입던 분이 어디서 이런 깨재재한 거적대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왜? 지연아,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니? 경찰들이 날 추적한다기에 집에 못 들어가고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볼 면목이 없구나. 저기 뒤에 친구들이 보고 놀랄 수 있으니
얼른 친구들한테 가보렴. 아빠는 때가 되면 연락할게. 아빠, 우리 집 이사했어요. 산꼭대기 판자촌으로요. 거기까진 경찰들 안 와요. 걱정 말고 얼른 우리 집으로 가요. 아빠가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돼요. 제가 알바라도 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리면 되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그렇게 전 아빠를 끌고 가다시피 집으로 갔어요. 누워 계시던 엄마와 남동생도 아빠를 무척이나 반겼죠. 우리 가족은 그날 밤 내내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몸 약한 엄마가 혹시라도 실신해서 쓰러질까봐 걱정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우리 식구는 다시 무일푼에서 시작했어요. 서로 말을 안 해도 의기투합하며 열심히 살아보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발버둥을 쳤죠. 전 중학생임에도 어떻게든 알바자리를 구해서 학교 생활과 병행했어요. 친구들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준 거였더라고요. 사정을 알고 난 뒤에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엄마도 식당 근처에 일자리를 잡고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남동생은 무상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말이죠. 아빠는 그나마 시급이 세다는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노가다 일이었기에 온몸에 파스를 달고 사셨어요. 아빠가 집으로 오시는 걸 길가에 풍기는 파스 냄새로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식구들이 다들 참 가엾게 살았어요. 돈이 웬수였죠 뭐. 그동안의 노력이 참 무색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던 우리 가족을 끝끝내 갈갈이 찢어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몇 년을 열심히 살며 중노동에 익숙해질 때쯤 우리 가족은 몇 년 만에 바닷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지난 3년간 하루도 안 쉬고 달려온 식구들에게 선사하는 셀프 선물과도 같았죠. 차도 없었기에 기차를 타고 갔지만 참으로 설레더군요. 그런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날을 잘못 잡았던지 비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죠. 싸구려 펜션에 이미 입금한 계약금 몇 푼이 아까워 부모님은 취소도 못하셨어요. 일단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바닷가로 나가 바다 구경을 했어요. 나름 3년 만에 하는 여행이라며 이제 8살이 된 남동생에겐 로봇 캐릭터가 그려진 새 신발까지 사주었죠.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던 그 신발이 바닷물에 휩쓸려 가버리자 남동생은 그 신발을 잡겠다며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리더군요. 안 돼, 지훈아. 그 신발 그냥 떠내려 가게 냅둬. 어서 달려나와. 바닷물이 계속 밀려오잖아. 누나, 나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으니 수영도 잘해. 신발 꺼내올 테니 나 잘 봐. 그게 동생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엄마, 아빠,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지훈이가 바닷물에 휩쓸려 가요. 얼른요. 우리 가족이 다 바닷물에 빠져 지훈이에게 전력으로 헤엄쳐갔지만 급속도로 불어나는 파도에 지훈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오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모여도 그 어린 8살짜리 꼬마 하나 구하지 못했죠. 남겨진 우리 가족은 다 죄인이었어요. 너무 큰 슬픔과 상실감에 숨쉬기조차 어렵더군요. 저와 아빠는 장례식장에서 미친 사람 마냥 엉엉 울었지만 심장 약한 우리 엄마는 시퍼레진 얼굴로 좀비처럼 다녔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늦둥이 막내 장례식을 마친 후 3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절반이 일주일 안에 다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죠. 저도 충격이었지만 아빠도 너무 큰 충격에 방에만 누워 계시며 시름시름 앓더군요. 아빠, 밥이라도 좀 드세요.
이렇게 있다가 아빠까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난 누구랑 살으라고?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아빠에게 사정하고 또 사정했죠. 며칠 후 아빠는 단호하게 결심이라도 한 듯 제게 하얀 봉투를 내미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안 되겠다. 정말 이기적인 말이지만 아빠도 살고 봐야겠어. 더 이상 속세에 미련이 없다. 속세를 떠나는 방법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아빠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 자, 여기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는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어. 이 돈 통장에 넣어놓고 아꼈으면 충분히 20살 될 때까진 살 수 있을 거야.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마저 내 곁에 없으면 나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녀로서 인연이 영영 끊어지는 건 아니야. 간혹 연락도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만나고 하자꾸나. 도저히 여기선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구나. 아빠가 살 수가 없어서 그래. 이해해다오.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가 하고자 하는 대로 보내드리는 수밖에.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완전히 혼자가 되니 오히려 독하게 고등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야무지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진짜 빈틈없이 썼어요. 남는 시간이 있으면 가족이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고졸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찾아 대비했어요.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공무원으로 일하며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었죠. 저에겐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됐으니까요.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한창 이쁠 20대였지만 연애 따윈 꿈도 꾸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죠. 덕분에 조직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한 7년 정도 공무원으로 전력 질주하니 살짝 번아웃이 오기도 하더군요. 나에겐 아주 익숙한 일을 1도 모르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내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물어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선배님,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말국씨, 그래도 사회 경험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 컴퓨터 문제 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 책상에 쌓여있는 서류 안 보이세요? 저거 오늘 내로 다 제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예요. 하루에 12번도 더 물어보시니 제 업무는 뒷전이고 말국씨 업무만 제가 다 해드리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다른 분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라도 제 업무할 시간을 확보해야 했어요. 나보다 나이는 1살 많은데 중소기업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온 강말국. 이 남자 신입은 진짜 하루에도 20번, 30번씩 물어보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탁 쏘아붙이고 나니 좀 미안해서 점심 사주며 슬쩍 떠봤어요. 말국씨, 아까 물어봤던 건 다른 분께 물어봐서 잘 처리했어요? 아, 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실은 선배님께 물어봤던 것 중 이미 아는데 일부러 질문했던 것도 좀 있습니다. 전 황당했어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직장 업무가 장난도 아니고 금쪽 같은 업무 시간에 그냥 한번 물어봤다고요? 선배인 내가 아나 모르나 테스트라도 해본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28살 먹도록 모쏠인데 당최 관심 있는 여성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말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관심이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지금 날 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 신입은 귀까지 빨개지더군요. 고백 타이밍이 좀 안 좋았죠. 공무원 시험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 선배님께서 제 마음을 알긴 했으니까 말이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나머지 국밥을 싹싹 긁어먹는 강말국. 이 남자를 보며 저도 따라 웃게 되더군요. 사실 못소린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27 먹도록 연애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고백을 몇 번 받긴 했는데 제게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해서 거절하고 일만 해왔죠. 하지만 저도 몇 년 뒤에 30살이라고 생각하니 노처녀로 일만 하면 늙어가는 게 뭔가 억울하게 느껴지더군요. 무엇보다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가족도 없이 원룸에서 혼자 사는 일이 뼈에 사무치게 외로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그러던 와중에 이런 엉뚱한 고백을 받게 되니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하더군요. 그 후로 직장에서 강말국 이 남자가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폰 번호는 이미 알고 있으니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죠. 직장에서 볼 때마다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냥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씨? 이젠 뭐 될 대로 되라 이건가요, 말국씨? 저한테 대놓고 지연씨라고 부르시네요. 아, 그럼 다시 선배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저도 남자 사귀어본 경험이 전무해서 처음 사귀는 걸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서툴러서 삐걱대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까짓거 사귀어보죠 뭐. 그렇게 우린 서로의 첫사랑이 되었어요. 워낙 진중하고 착한 남자여서 사귀고 난 후로는 제가 남친에게 더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우리 둘은 서로에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기 위해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났죠. 당연히 가족 얘기까지 서스럼없이 다 꺼냈어요.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이죠. 특히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은 그는 절 너무 불쌍히 여기며 펑펑 울더군요. 지연아,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기구한 팔자의 아가씨가 다 있단 말이야? 그래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처럼 암약한 사람은 아마 삐뚤어져 나갔을 거야. 배경을 알고 나니 지연이가 180도 달라 보인다. 진짜 대단해. 그럼 아버님이랑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내 인생 이야기로 영화 한 편 만들어도 되겠지. 나도 내가 참 대견해. 고독하고 힘들고 배고프던 시절을 잘 견뎌낸 것 같아. 하늘에서 엄마와 우리 남동생이 보면 뿌듯해 하실 거야. 우리 아빠는 몇 년에 한 번 전화만 오는 정도야. 그래서 내가 번호를 절대 안 바꾸고 있지 뭐. 근데 자기 삶도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 형이 명문대 의대생이고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엄청나게 차별당하고 자랐다고? 차별이라기보다 부모님이 그냥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셔. 형하고는 사이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부모님하고는 오히려 대면대면한 사이지. 근데 성인이 되니 편해. 간섭도 안 하시니까. 아마 자기랑 결혼한다고 해도 크게 관심 안 가지실 거야. 둘이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실 듯. 의대생 형이 결혼한다고 하면 꼼꼼히 다 따지시겠지만 말야.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형과 다르게 차별받고 자란 남친이 불쌍했어요. 하지만 결혼에 간섭을 안 하실 거라는 얘기를 들으니 좀 안심이 되더군요. 제가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라는 것 빼고는 어느 하나 내세울 조건이 없잖아요. 집안이 잘 사는 것도 가정이 화목한 것도 아니기에 괜히 주눅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커플 사이에 스멀스멀 결혼 얘기가 나왔고
예비 시부모를 한번 찾아뵙기로 했어요. 전 가족이 없으니 그게 상견례나 다름없었죠. 산전수전 다 겪은 저이기에 딱히 긴장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공무원 면접 때보다 100배 1000배 떨리더군요. 수전증도 없던 저는 물을 마시는데 물잔이 이빨에 딱딱 닿을 정도로 떨고 있었죠. 예비 시부모들에게 푸대접을 받기 전까진 말이죠. 야, 그럼 너 그냥 고아인 거지? 니네 엄마랑 남동생은 일찍이 죽고 아빠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갔다며. 뭐 딱히 재산도 없을 거고 니네 무슨 돈으로 신혼 시작하려고 그러냐? 결혼하겠다고 덤빌 때는 뭔가 건덕지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보아하니 쌍판떼기로 남자 꽤나 후리고 다녔을 것 같은데 혹시 내 아들한테 임신 공격이라도 한 거냐? 지금 애 뱉냐고. 예비 시모의 쌍스러운 첫마디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마냥 띵 하더군요. 근데 하도 별일을 다 겪어봐서 그런지 오히려 이런 상황에 오니 뭔가 맷집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떨리던 손이 차분해지고 눈 똑바로 뜨고 제 할 말 하게 되더군요. 어머님, 초면에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비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 제가 원래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긴장이 확 풀어지네요. 고아요? 남자를 흐리고 다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정말 기분 안 좋네요. 야, 아들아. 여자 하나 제대로 데리고 왔구나. 어차피 네가 데리고 살 여자애니까 뭐 상관은 안 한다만 성깔 죽이는데? 어른한테 감히 고개 빳빳이 쳐들고 따지고 들어? 야, 됐고 이 종이 받아라. 거기에 네가 시집 올 때 해와야 할 혼수 목록 아주 상세히 다 적어놨다. 내 모피 사이즈며 색상, 브랜드, 원하는 기장까지 다 적어놨으니 교환 가능한 백화점에서 사도록 해.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가서 직접 바꿀 거니까. 싸구려 인터넷에서 사지 말고 백화점 가서 정품으로 사란 말이다. 알아먹었냐? 가전들도 독일제로 사도록 해. 튼튼하고 고급지고 좋더라 아주. 옆에서 진땀 흘리고 있던 남친이 드디어 중재에 나서더군요. 엄마, 저희 결혼하는데 한 푼 안 보태주신다면서요. 근데 웬 혼수 목록이 이렇게 길어요. 이거 살려면 1억도 넘게 들겠어요. 지연이와 저 그동안 벌어놓은 돈 반반씩 보태서 소박하게 시작할 거예요. 1.5룸 반전세 신혼집으로 잡아놨어요. 가전 다 들어갈 공간도 없다고요. 우리 집도 뭐 보잘것없는데 뭘 이런 걸려고 하세요? 야, 둘째야. 우리 집이 왜 보잘것없는 집안이냐? 네 형이 무려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는 집안이란 말이다. 서울대 의대 아무나 가냐? 이건 대통령보다 더 잘난 거야. 그렇게 좋아하시는 의사형 결혼할 때 이 혼수 다 받으시면 되겠네요. 목록 다시 가져가세요. 청첩장 나오면 드릴 테니 결혼식에 시간 맞춰 삼척이나 해주세요. 아버지도요. 저희 이만 일어납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대참사로 끝이 났죠. 신경 쓰지 말라는 남친 말만 믿고 결혼식을 진행했고 1.5룸 좁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제 내 곁에 누군가 함께하며 같은 집에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식구를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아주 옛날에 하늘로 떠나보낸 식구들 말이죠. 그렇게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놈의 시댁에서 하나 둘씩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군요. 쿵쾅. 주말 저녁 갑자기 누가 우리 신혼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빼꼼히 열어봤더니 시모가 질질 짜면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행 가방과 함께 말이죠. 남편도 놀란 눈치였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이고야, 네 아빠가 우리 집 보증금까지 다 빼서 등산동호회 젊은 년한테 다 갖다 바치고 둘이 도망가 버렸다. 집주인이 나보고 나가래. 새로운 세입자 들인다고 말이야. 말구가 60대 늙은 남자가 쪽지 하나 남기고 가출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 팔자야. 아유. 아니 어머님, 짐가방을 다 싸가지고 오셨네요. 설마 저희 집에서 사시려는 거예요? 며느리 넌 벌써부터 싫은 티를 팍팍 내냐? 시애미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더냐? 늙은 내가 그럼 노숙이라도 하련? 엄마, 여기 1.5룸이라 방 한 칸이잖아요. 저희 신혼집보단 혼자 투룸에 살고 있는 형네 오피스텔이 낫지 않을까요? 똑똑한 의사들 앞길 막을 일이냐? 비뇨기가 일이 힘들 텐데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지. 이 애미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 큰일이지. 참으로 어이없죠. 혼자 넓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아직 미혼인 큰아들 집 냅두고 신혼인 우리 집에 얹혀 사신다니 기가 차더군요. 시모가 신경 쓰여 신혼임에도 부부관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시모는 절대 나가서 혼자 살 생각을 안 하더군요.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전 시험관 시술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걸 안 시모가 비아냥대더라고요. 정말 재수없었어요. 옛날에 신문기사에 보니깐 낙태 경험이 많으면 애가 잘 안 들어선다던데. 며느리 네가 딱 그 케이스 아니냐?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다 니 탓 아니냐고. 낙태라뇨 어머님. 저 남편 전에 한 번도 남자 사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머릿속 필터로 한번 거르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시고요. 저도 지친다고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시모와 대판 싸우고는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나 더 이상 어머님하고 이 좁은 집에서 못 살겠어. 어머님께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니 우리가 나가자. 자기 돈 얼마 모았어 그동안? 남편은 당황해서 식은땀까지 흘리더군요. 저 미안해 지연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얼마 전에 형이 페이닥터 더 이상 못 해먹겠다며 개업한다고 모아놓은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싹 다 빌려줘 버렸어. 금방 갚는다길래. 뭐? 큰 돈을 빌려주는데 아내인 나랑 상의 한마디 없었단 말이야? 자기까지 왜 이래 진짜. 이 집안 식구들 다 날 말려 죽일 셈이야? 너무 화가 나서 울음이 터져버렸네요. 착하기만 한 남편도 바보같이 느껴졌고요. 형한테 그 돈 도로 다 달라고 해. 아니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나 혼자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거라고. 알았어. 진정해 지연아. 내가 형한테 말 잘해서 돌려받을게. 상의 없이 일 버린 거 사과할게. 이혼 얘기 같은 건 다신 꺼내지 말아줘. 나 무서워. 비뇨기과 의사가 된 아주버니에게서 싸우듯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사실을 안 시모가 난리를 치더군요. 야 며느리, 너 나와봐. 네가 뭔데 우리 큰아들 돈을 빼서? 네가 남편 종용해서 돈 뺏게 했지? 이 구미호 같은 년, 나쁜 년, 고얀 년. 네 애미랑 남동생이 애진작에 죽었다는 거 듣고는 무서운 년이다 싶었어. 네가 기운이 살기가 있어서 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나간 거야. 재수없는 년 같으냐고? 어머님, 지금 뭐라고 씨부리는 거예요? 진짜 살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려요? 전 너무 열받아서 우리 집 집기며 부엌 살림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짐을 대충 싸갖고 집을 나왔죠. 남편이 호들갑스럽게 따라 나오더군요. 지연아,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큰양 관련돼서는 엄청 예민해서 그래. 미안할 거 없어.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선택해. 저 집에서 당신 엄마랑 살 건지
나랑 원룸 가서 살 건지. 남편은 본인 짐도 챙겨 나오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원룸에서 제2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임신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또 흐르고 의사인 아주버니가 같은 의사인 여자를 만나 이미 임신까지 해서 결혼을 한다더군요. 나보다 빨리 임신했다니 약간은 질투심도 생겼어요. 아주버니보다 10살 이상 연하였던 형님은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대뜸 반말을 해대며 말을 놓더라고요. 본인이 여의사라는 사실과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묘하게 들먹이며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 일쑤였죠. 동서, 나보다 나이 많지만 내가 손익 형님이니 말 편하게 할게. 나 의사라서 에브리데이가 바쁜 사람이니까 앞으로 집안 제사 같은 건 동서가 일임해서 지내도록 해. 이 집안에 모시는 조상이 많아서 제사도 많이 지낸다며? 게다가 난 임신까지 하신 귀한 몸이잖아. 아참, 동서는 7년째 애가 안 들어서고 있다며? 어머, 어쩜 그렇지? 동서 관상 보아하니 보기 좀 없어 보이긴 한다. 이 집안 사람들은 내 남편 빼고 막말하는 게 국룰인가? 복이 없다니.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예비 며느리가 예비 동서한테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해댑니까? 의사면 다 해요?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저도 질 순 없었어요. 싸가지 없는 사람에겐 싸가지 없게 나가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시모는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에 못 미치지만 그토록 좋아하는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기에 눈에 띄게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절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르게 말이죠. 아주버니 부부는 호화로운 최고급 호텔 결혼식을 올리고 청담동 아파트에서 월세 1,000만 원짜리에서 신혼을 시작하더군요. 안 부럽다면 거짓말이지만 둘 다 의사이고 돈벌이가 좋으니 그러려니 했죠. 시모는 소중히 여기는 의사 아들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고 애까지 낳자 그쪽에 신경 쓰느라 절 괴롭히는 걸 까먹은 듯 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서 그랬는지 시험관에 드디어 성공해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드디어 2줄이야. 우리 지난 7년간 한 번도 2줄 못 봤잖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기 와서 임신 테스트기 좀 봐봐. 남편도 기뻐서 미친 듯이 날뛰더군요. 정말? 지연아, 너무 고마워. 드디어 우리 아기를 갖게 된 거야?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중에는 저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친구 가연이도 있었죠. 지연아, 정말 축하해.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며 기쁜 소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내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별로 도움도 못 되고 미안했어. 이제 나도 서울로 완전히 이사 왔으니 자주 보자. 에이, 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민망해서 니네 남편 산부인과에 다닐 수나 있겠니? 그건 그렇고 뭐하러 우리 시아주버니 축의금까지 나한테 챙겨줘. 됐어. 별로 사이도 안 좋은 시댁 식구들 경조사까지 친구인 네가 챙길 필요 없어. 이 돈 다시 넣어도. 아니야. 네가 내 친자매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예의가 아니지. 근데 니네 시아주버니 미모의 여의사랑 결혼했다며? 그것도 최고급 호텔에서 말이야. 사진 있어? 결혼식 날 사진 좀 보자. 전 친구 가연이에게 아주버니의 화려했던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연이가 입을 틀어막고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뭐야, 이 여자? 얘가 왜 또 여기서 이러고 있어? 평소 욕도 잘 안 하던 친구가
거친 욕을 섞어가며 거품을 물더군요. 왜 그래 가연아? 우리 형님이야. 얼굴은 예쁘지 뭐. 혹시 너 아는 사람이야? 이 여자가 자기가 의사라고 해? 내 남편 지방에서 산부인과 할 때 이 여자가 간호조무사로 카운터 보고 있었는데 반반한 얼굴로 산부인과에 같이 온 산모 남편들 꼬셔서 바람 피우고 돈 뜯어내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나중에 밝혀진 것만 7건이더라고. 당연히 남편 병원에서 바로 해고했고 경찰서에도 들락날락하는 것 같던데? 여튼 이 여자라는 사람도 아니야. 꼬리 9 달린 구미호 사기꾼이라고. 뭐? 의사도 아니라고? 속도 위반으로 시집와서 지금 아이 낳고 전업주부로 있긴 해. 의사 면허를 왜 썼기나 했더니 애초에 의사도 아니었구나. 그런 주제 날 그리도 무시하고 모욕 주고 난리도 아니었다니.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감옥에나 갈 법한 사기꾼이 내 형님으로 들어와서는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온갖 갑질을 해대다니. 대체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시댁 식구들에게 말해야 할지 갈피도 못 잡겠더군요. 일단 이번 주말 시댁 제사에 가서 타이밍을 살피기로 마음먹고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어렵게 한 임신이기에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싶었어요. 가끔씩 혈흔이 비쳐서 혹시라도 유산될까봐 엄청 조바심 내고 있었거든요. 시댁 제사 당일, 우리 첫 번째 신혼집이었고 현재 시모 혼자 살고 있는 1.5룸으로 일단 여자들만 모였죠. 새벽부터 장보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내가 분명히 7년 만에 임신이 돼서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와 형님은 아랑곳 않고 저한테만 일 시키기 바빴어요. 여자가 셋인데 왜 저만 일하는 거죠? 야, 난 늙어서 무릎이 아파 일 못하고 네 형님은 아기 돌보느라 정신없는 거 안 보이냐? 여기서 멀쩡한 사람 너뿐인데 네가 일해야지 누가 하냐? 안 되겠다 싶더군요. 이따 저녁에 일 마치고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합류하면 그때 터뜨리려고 마음먹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 제사상 차리기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그날 너무 무리했는지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옅은색 바지를 입었는데 빨갛게 물들 정도였죠.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을 불렀죠. 여보, 얼른 119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가봐야겠어. 이렇게 하혈을 많이 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 애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지연아, 119 바로 불렀으니 구급차 곧 올 거야. 일단 누워있자. 지갑이랑 핸드폰만 챙겨서 응급실로 같이 가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형님이 눈을 셀쭉이며 할마디 하더군요. 동서. 여기 여자들 중에 누구 하나 임신 안 해본 사람 있어? 유난 떨지 말고 얼른 와서 제사상이나 마저 차려. 어딜 도망가려고 해? 거기서 제가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하혈이고 뭐고 형님 부부 있는 데서 크게 다 불어버렸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요. 야, 너 의사 아니라며. 지방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산모 남편들 꼬셔다가 모텔이나 쳐다니고 돈 빼돌리고 하다가 경찰서도 들락날락 거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버니, 전과 여부는 확인하시고 혼인신고하신 거예요? 이 여자 보통 사기꾼이 아닙니다. 오늘 가서 체크 한번 해보시죠. 아주버니도 충격을 받은 눈치더군요. 자기야, 자기 의사 아니야? 산부인과 의사 아니었어? 간호조무사 출신이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자기 전과도 있어? 내가 내일 당장 조회해봐야겠네. 이게 다 사실이야? 의사 면허 좀 보여줘봐 어디. 여보, 나 실은 그냥 조무사야.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아기까지 낳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아기 낳은 거 아니야? 내가 여의사라고 하니까 좋았던 거야? 야, 이 미친년아. 그런 기본적인 걸 다 속여먹었단 말이야? 사기꾼이 따로 없네. 저 아기, 내 맞아? 어쩐지 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했더니 날 밝으면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겠어. 엄마, 나 일단 호텔에 가서 머리 좀 식힐게요. 이 사기꾼 여편네야. 일단 넌 집에 가 있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시모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죠. 아니 이게 웬 청청병역 같은 얘기냐? 첫째 며느리 너, 내 귀한 의사 아들 농락한 거냐? 만일 저 아기가 딴 남자 아기인 걸로 밝혀지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아사리판이 나고 있던 그때 119가 시댁으로 도착했고 저와 남편은 유유히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도착했어요. 전 며칠간 입원하며 안정을 취한 뒤 뱃속 아기를 지킬 수 있었죠. 그때 구급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지연아, 그동안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어. 나 결심했어. 이제 우리 집 사람들과 인연을 완전히 끊도록 하자. 우리 아기 교육상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해줘서 고마워.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아기와 예쁜 가정 꾸려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싶어. 더 이상 시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날부로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형님네 부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긴 하더군요.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어보니 역시나 그 아기는 아주버니의 아이가 아니었고 그 여자는 사기 전과 무려 사범의 범죄자였다고 하네요. 그 후로 시모는 진정한 며느리는 너뿐이라며 저한테 연락을 취하곤 했지만 바로 차단해버렸죠.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독했던 7년간의 시댁 스트레스가 드디어 끝이 나고 전 평화롭게 아기를 출산하고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글을 쓰고 있네요. 참, 여러분께 시댁이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만 지옥이었는지 마치 천사 같은 시모와 형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건지도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어도 저한텐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시댁 여자들 말이죠. 아무튼 이젠 다 끝났으니 과거는 잊고 우리 아기와 함께 예쁜 가정 꾸리며 행복하게 살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